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이석기 의원 사건이 우리 사회에 제기하는 문제 중에서 오늘 다른 분들이 다루는 그 사법적인 문제, 그리고 헌법적인 문제, 수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정치적인 문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중요한 몇 가지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야권 연대입니다. 한국의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식의 선거연대 방식은 과연 한국 사회에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국회에 입성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사태는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가 된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야권연대와 관련해서 정치 세력끼리 연대를 하는 어떤 정치연대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순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 세력끼리 연대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서는 합당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책 연대, 세 번째는 한국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 후보 단일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법률적으로는 다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 합당도 가장 대표적인 정치 연대 방식입니다만은, 합당도 어떤 그 명분과 가치에서 합리적이고 순리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지 못했죠. 근데 사실 이 야권 연대에 대한 비판에 대한 어떤 진보 세력이라든가 야당 세력의 반격에 보수 세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상 그 명분을 상실한 합당의 원죄가 보수 세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의 3당 합당. 사실 1990년의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1988년에 13대 총선에서 국민이 4개 정당의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것을 이념적으로는 보수 정당, 그러니까 노태우 세력, 김영삼 세력, 김종필 세력이 일거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합당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충청이 연합을 해서 호남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구도를 만들었다. 사실상 한국 사회의 지역 갈등, 이 엄청난 지역적 대립은 1990년 3당 합당이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수 세력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그 야권 연대에 대한 비판에 용감할 수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은 어쨌거나 합당의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와 상관없이 정치 세력끼리, 정당끼리 연합을 해서 새로운 당으로 탄생을 하는 것이고, 다음 총선 때 그 정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자당도 14대 총선에서 상당 부분 예상보다 크게 뒤지는 정치적인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또 다른 이것은 합당의 형태였고,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때의 일종의 선거연합, 공동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연합을 1997년의
DJP 연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3당 합당에서 더 진일보한 것이죠. 합당의 형태를 거치지 않고 일종의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이죠. 그것은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근데 사실 이것은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이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대권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 협상이기 때문에 1997년의 DJP 연합이라든가 또는 그 2002년의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종의 그 정치 왜곡이고 정치 후퇴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권력을 놓고 싸우는 대통령 선거판에서 벌어졌다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그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이해와 수용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통령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이런 연대가 아니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벌어지는 연대입니다. 후보 단일화. 예를 들면 정당과 정당이 합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당과 정당끼리 내각제 정권에서 흔히 보듯이 정책 연대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이 선거에서 공천자를 내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는 정당이 선거에서 자기 당의 공천권을 포기하는 이른바 이제 무조건적인 후보 단일화. 이 양태가 한국 정치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2010년 지방선거였습니다. 지방선거 때 이 야권연대 세력이 광역자치단체장을 7곳이나 석권하고 기억하시겠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일종의 그 정당이 협상을 통해서 또는 협상이나 경선을 통해서 자기 정당의 공천권을 선거를 앞두고 포기한다라는 점, 그리고 선거 이후에 그 양보를 받은 정당이 양보를 한 세력에게 일정한 자리나 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는 점, 이번에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수원, 하남, 광주, 성남시 이런 데서 그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뭐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2010년에 민노당의 후보가 양보를 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4군데의 산하기관장을 민노당 세력에게 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구속된 이상호 경기 진보연대 고문, 이 사람이 수원시 산하의 사회적 직업 지원센터 이 장을 맡았던 것이죠. 이런 사례들이 경기도만 해도 이런 자리를 배정하고 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사례가 한 10여 곳에 이르게 됩니다. 또 다른 지역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광역단체장을 보면 경남에서 김두관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과 민노당 세력이 김두관 후보를 무소속 후보를 지원을 했죠. 경남에서는 민주당 타이틀을 가지고는 당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다가 당선된 이후에 경남지방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연합회의 형식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보다 놀라운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무소속의 경남 지사가 민주당에 입당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그 당시의 야권연대 자체도 명분과 가치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완전히 정면으로 위반을 하고 해서 나중에 정당을 선택을 해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정치 왜곡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선거 연대 방식이 2년 후에 2012년 총선 때는 더욱더 정교화되고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때 정당 진보 3당 세력이 이제 심상정, 유시민, 이정희 이 3당 세력이 합당을 해서 통합진보당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그리고 양자 세력의 중재를 썼던 시민사회, 원탁회의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 세력, 이 3자가 선거연대에 합의하는 공동정책 합의문을 만들면서 또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지역구 16곳을 민노당 통합진보당에 넘겨주게 됩니다.
76곳에서는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치 왜곡 현상이냐면 특히 16곳의 지역구를 그대로 던져주는 것은 민주당이 정당의 공천권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 당인 통합진보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워도 그 민주당이 연합 후보로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뭐고 민주당 나름대로 운영하는 공천심사위에서 가지고 있는 공천의 검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완전히 이것은 16곳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논란이 됐을 만한 후보가 통진당 후보 이름으로 연합공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구에서 7곳, 비례대표에서 6곳, 6명 해서 전부 통합진보당이 13명이나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이번에 이석기 사태와 그런 그 선거연대와 관련이 없다고 민주당은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의 논리는 뭐냐면 첫째는 당시 통합진보당 세력 내에서 이정희의 이 어떤 그 이석기 경기통합연합 세력이 중심이 아니었다. 심상정 유시민 세력도 있었다. 3자와 연대한 것이지 이정희 세력하고만 연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하나 있고 그 두 번째는 이석기 의원은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로 등장을 했다. 때문에 이런 그 연합공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논리를 민주당이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우선 첫째는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었다면 논란이 됐을 후보가 무사 통과를 해서 국회에 입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 세력이 연대를 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던 급진 과격한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구에서 통합진보당 후보가 당선되는 데도 도움이 됐지만 비례대표 후보에서 무려 통합진보당이 정당 득표율을 10%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비례대표나 당선되게 됐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뭐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이러자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통합진보당 내의 비례대표 경선에서 상당히 주도권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정 경선의 논란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의 선거 연대 후보 단일화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통합진보당 내에 어떤 이런 비례대표 경선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거연대 국면에서 묻혀지는 게 아니라 총선 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며 왜냐하면 통합진보당 내에 어떤 이런 공천과 이런 것을 둘러싼 대결이 더욱더 첨예하게 등장을 했을 터이니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순위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하면 통합진보당의 이미지가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희석되지 않았더라면 정당 득표율이 10%까지 갔었겠느냐. 그 전에 민노당과 이 기타 국민참여당이 가지고 있던 정당 지지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고를 해보면 만약에 통합진보당의 정당 득표율이 5%에 머물렀다 라고 한다면 비례대표 의원이 3명이 당선이 됐을 것이고 만약에 총선 과정에서 선거연대가 없어가지고 통합진보당 내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 만약에 그때 문제가 불거졌다면 이석기 의원이 당선권 내인 3번 내에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역산이 가능한 것이죠.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편적으로 정치학 교과서에도 없고 선진국의 정치 제도에도 없는 무조건적인 후보 단일화를 채택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민주당은 오랜 58년의 역사를 가진 제1야당 그리고 집권 경험 있는 그런 제도권 정당으로서 그런 부적절한 선거연대 방식을 취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합당을 하거나 정책연대로 국한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결과물이 발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경태 최고위원이라든가 김영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무조건적인 선거연대 방식에 대한 어떤 그 통찰과 반성과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연대하는 세력이 통합진보당 같은 이른바 이제 종북 의혹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이것은 순리와 어떤 정치의 보편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 일종의 아주 심대한 정치 왜곡 현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TV 토론이라든가 여러 장소에서 제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저하고 토론했던 대부분의 그 야권 세력에 대한 동조 의사를 밝힌 많은 토론자들, 지식인들, 교수들이 전부 다 그거를 일제히 옹호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며 한국 같은 정치 현실에서 그렇다면 약자로 분류되는 현재 야권 세력이 집권하거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런 어떤 현실론으로 상당 부분 옹호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가 한국 정치 지형에서 잘못된 왜곡된 이런 후보 단일화 형식의 선거 연대가 만연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북 논란을 넘어서서 일어났던 정치 왜곡 현상으로서의 잘못된 선거 연대, 이것은 재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년도 지방선거 때 그러면 통합진보당을 빼고 천호선 대표가 있는 진보정의당, 심상선 세력과 연합 또다시 후보 단일화 하는 것은 그럼 괜찮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종북 세력이건 아니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세 번째 야권 연대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차라리 합당을 하거나 정책 연대로 그치고 다만 정당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인 공천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괜찮으면 의원직 문제만 잠깐 얘기하고 끝낼까요? 예, 그럴까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일단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저 의원직 문제는 어떻게 되며 우리가 이제 이 국고보조금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철저하게 제도적이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석기 의원하고 김재현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에 기존에 제출됐던 그 자격심사안, 이번 사건이 터지니까 많은 언론에서 왜 자격심사를 서둘러서 하지 않았느냐, 새누리당의 잘못이고 민주당도 응하지 않아서 잘못이다. 그랬더니 또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의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윤리특위에 제출된 자격심사안으로는 절대로 이석기, 김재현 의원을 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명을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것은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된 논란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경선 부정은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석기, 김재현 의원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불기소 대상입니다.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범법에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국회가 정치적으로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심사는 빨리 폐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건 절대 앞으로 되지도 않고 그것에 매달리는 이번 사건이 터지니까 왜 자격심사에서 제명하지 않았냐는 논리는 저는 보수 언론이나 보수 세력이 어떤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 이제 의원직 제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징계할 수 있는 사유가 쭉 열거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렸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만 이런 그 국회의원,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의 신분을 박탈하는 결정은 철저하게 사법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윤리특위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아직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설사 앞으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3심까지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겁니다. 그리고 국회 자체가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심 판결이 나기 전에 윤리특위에서
의원직을 제명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회 스스로 무죄투정의 원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정치적이고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이것은 3심까지 종결이 된 이후에 사법적 판단을 근거로 윤리특위에서 의원직 제명을 3분의 2의 의결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